비평 이론의 모든 것 8장 해체 비평. 문학은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표들의 자유로운 놀이나 초월적 기에 같은 말들을 접하며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치 이교도들의 성지 점령 소식을 듣고 공포와 적개심에 휩싸였던 십자군 원정대처럼 말이다.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에 의해 촉발된 이론인 해체론은 1970년대 후반 이후 문학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체론을 둘러싼 오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체론은 문학 작품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능력과 감시관을 해치는 말놀이에 대한 피상적 분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이 점은 학생이나 교수나 마찬가지다. 해체론에 대한 오해와 끊이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아마도 데리다나 리스, 이리가라이, 지오프리 하티만 등 이쪽 분야를 대표하는 몇몇 거물 이론가들의 글과 이들의 작업을 요약하여 제시하려는 사람들의 해설 모두 오통닷설기 이를 데 없는 언어와 구성 원리들을 쉴 새 없이 독자들에게 들이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해체론에 관한 그들은 마치 우리의 이해력과 폭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체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다. 해체론의 도움으로 우리는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언어 안에 내재해 있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규정하는지를 더욱 수월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장점들 덕분에 해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기능을 인식하려는 다른 이론들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일상의 경험 속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해체론이 어떻게 들춰내는지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해체론의 언어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데리다에 따르면 언어는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신뢰할 만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이데올로기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차라리 유동적이고 모호한 영역이다. 언어를 해체하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 언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의도한 말을 언어가 잘 전달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잘못은 언어가 아닌 우리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말이다. 메리 존에게 책을 전해주렴 같은 문장은 대체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지만 설령 그게 잘 안되더라도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언어에서 찾지 않고 부탁 또는 거절을 이해하지 못한 메리나 존에게서 찾는다. 우리의 뜻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 언어의 유형과 관습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언어란 것을 본질적으로 안정되고 믿음직한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어로서 각자의 생각과 느낌, 바람 등을 마음 놓고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언어를 바라보는 해체론의 시각은 이와 정반대다. 해체론의 깊은 입장에 따르면 언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잘 미끄러진다.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다.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사람들 대부분은 이 오래된 격언에 친숙하며 그 뜻은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임을 잘 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 시간, 날아가다, 화살처럼. 시간은 명사, 날아가다는 동사, 화살처럼 부사구이다. 만약 이 문장에 다른 의미가 없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또는 시간이 일시적으로 움직인다 등의 뜻도 있다면 대답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화살이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장이 명령형 무언가 행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첫 낱말이 동사는 쓰였으며 두 번째 낱말과 곤충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어떻게 될까? 문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것이다. 시간을 재다. 파리들, 화살처럼. 초시계를 들고 파리들이 날아가는 속도를 측정하라. 화살의 속도를 재는 것처럼. 나아가 앞에 두 낱말과 아예 특정 곤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가정해보자. 일종의 초파리들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낱말인 like를 좋아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이해해보자. 그러면 이 문장은 다른가 같이
구조주의 진의 정서적인 면을 알려주는 문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장은 낱말을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시간파리들은 화살들을 좋아한다 또는 적어도 특정한 가지 화살만큼은 좋아한다. 그뿐 아니라 목소리의 어조와 강세를 바꾸면 언어가 지닌 미끄러지는 특징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 이번에는 뉴스 진행자가 다음 문장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 문장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어떻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있다는 뜻.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부대가 가야 한다는 뜻.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외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뜻.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해병대가 원한다면 엘살바도르로 갈 수 있다는 뜻. 레이건 대통령은 해병대가 엘살바도르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엘살바도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 이상의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언어란 것이 안정되고 믿음직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7장에서 살펴보듯이 구조주의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를 가리킬 때 기후라는 말을 사용하며 다음의 공식으로 기후를 정의한다. 기표, 소리, 이미지, 몸짓 등 기표가 지시하는 개념. 낱말은 하나의 언어적 기호이다. 장미라는 낱말이 하나의 기호라고 할 때 기표는 하나의 단위로서 쓰이고 발음되는 글자, 묶음이고 기후는 우리가 떠올리는 바로 그 장미다. 붉은 장미라는 기표가 있다면 이 경우엔 두 가지 기표. 이때 기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빨간 장미다. 물론 장미라는 기표를 접하는 사람마다 떠올리게 되는 장미의 종류는 다양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미와 붉은 장미란 두 가지 기표에다 동일한 기회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색깔의 장미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장미는 항상 붉은색으로만 연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고 구체적인 문장 하나를 들어 이런 식의 불명확함과 애매성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한구리에 나무만이 보일 뿐인 너른 벌판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나무는 크다라는 문장을 함께 떠올려보자. 이 문장은 매우 구체적인 맥락에서 발화되었기 때문에 기표들이 생산한 기의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것만 같다. 문장에서 말하는 나무는 한 뿐이므로 크다라는 의미는 나무의 크기와 관련된 것이 말 수 있다. 그런데 해체로는 이처럼 언뜻 보기에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듯한 문장일지도. 그 안에 애매성들을 살펴보라고 요청한다. 이 나무는 크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말하는 사람은 나무를 자신과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나무를 다른 나무와 비교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나무인가? 혹시 그 사람이 나무의 크기에 놀란 것은 아닐까? 또는 단지 나무가 크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나무가 크다는 것에 관한 정보일까? 반대로 나무가 크다는 것에 관한 정보일까? 혹시 듣는 이가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듣는 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일까? 듣는 이가 특정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하는 이에 그저 빈정되는 것일 뿐일까? 정말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문장의 핵심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는 인간의 발화가 명료하고 단순한 의미를 갖는 이들이 좀처럼 드물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구조주의의 기호 기표기의 공식을 활용하며 명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바로 확인한 것처럼 주어진 어떤 기표라도 언제든 무수한 기회들을 지시할 수 있다. 물론 맥락이란 것이 많은 경우 특정 기표들에 대응될 수 있는 기회들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 외의 기표들에 대응될 수 있는 기회들의 범위를 넓히기도 한다. 의사소통이 그토록 복잡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쯤 되면 구조주의의 기호 기표 기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이 가능하겠다. 기호 기표 기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미끄러져가는 기회들의 누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일까? 나무
라는 기표가 있다고 하면 기인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상 속의 나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한 나무로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아니 그 전에 나무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아는 나무 개념은 평소에 나무를 접하며 선생이었던 모든 기포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내 경우에 그늘 소풍 등산 세골 골절 도보 여행 오하이오 주의 호킹 힐주 주립공원 현기증 가을 단풍 갈기질 소나무 심기 소나무 굴깍지 벌레 석회와 황을 물로 섞어 만든 농약 옮기니 등의 기표들이 나무라는 개념을 구성한다.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기의란 실제로 이런 기표들을 사슬인 것이다. 해체론에 따르면 나무라는 낱말은 그것이 개념고 기의를 가리키게 되는 순간 및 지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바라드는 기표는 내 머릿속 기표들의 사슬이며 그 기표는 내 바라를 접한 누군가의 머릿속 기표들의 사슬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이루는 각각의 기표는 그 자체를 또 다른 기표들의 사슬과 연계되어 이 과정은 계속된다. 그러므로 해체로에서 바라보는 언어는 기표들과 기의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언어는 오직 기표들의 사슬로 구성된다. 7장에서 본 대로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언어는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개념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지시적이다. 해체론은 이러한 견해를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언어가 비지시적인 이유는 사물 그 자체뿐 아니라 사물에 대한 개념조차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며 언어는 언어 그 자체를 구성하는 기표들의 논란만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놀이만을 기시한다는 점이다. 해체론은 다음과 같은 급진적인 사유 행위를 제한한다. 우리의 정신생활은 개념들, 경고하지도 않고 안정된 의미를 갖지도 못한다. 기표들이 놀이, 순간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루어져 있다. 이 기표들은 안정적인 개념들로 보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 기표들이 발현되는 소리를 듣고 지면이나 화면에 표시되는 광경을 보느라면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표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안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모든 기표는 의미가 끊임없이 연기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기표들이 생산된다. 우리는 견고하고 안정된 의미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데리다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언어 그 가치의 기표들의 놀이 너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을 잡을 수 있는 의미는 기표들의 놀이가 남기고 간 정신의 흔적뿐이다. 그리고 이 흔적은 우리가 낱말을 정의하는 바탕이기도 한 차이들로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의미는 낱말 안에 또는 사물 안에 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리가 낱말들 또는 사물들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한에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모든 사물의 색깔이 같다고 생각하면 붉은색, 푸른색이든 초록색이든 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붉은색이 붉은색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붉은색을 푸른색이나 초록색과는 다르다고 믿는 경우에만 그리고 색깔은 모양과 다르다고 믿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붉은색이란 낱말을 붉은색이 아닌 모든 기표의 흔적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기표들과의 대조 속에서 그 낱말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언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기표들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놀이는 의미를 끊임없이 연기하거나 지연시킨다. 둘째, 언뜻 보기에 언어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어떤 기표를 나머지 기표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차이들에서 비롯된 결과물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리다는 차이가 나다라는 뜻과 연기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프랑스어 동사를 활용하면서 차연, 한자, 병기를 원칙적으로 차이 번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조어를 만들어낸다. 차연이란 말은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가리켜 데리다가 붙인 이름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해질지도 모르겠다. 언어가 겉으로는 일종의 안정된 의미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체 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데리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언어란 도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라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언어의 견고함과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어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유 방식에 접하도록 언어의 용법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데리다는 브리콜라주라고 부른다. 이러한 용법의 확대로 데리다가 직접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삭제다. 삭제.
말 그대로 낱말을 지우는 것인데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낱말을 적은 뒤 그 위에 가위표를 긋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이라는 낱말을 삭제하려면 음이 X 표기한다. 이는 기준 낱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대리다의 의도이다.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언어이며 언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체론의 주장을 고려한다며 중요한 것은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 안에서 존재하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느끼기 때문에 언어 밖으로 기표들의 놀이 밖으로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은 언어에 지배받으며 또한 언어를 통해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배운다. 말하자면 언어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경험을 매개한다. 더불어 해체론은 언어를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본다. 언어는 순전히 서로 대립하며 요동치는 허다한 이데올로기들 또는 신념 및 가치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들은 어떤 문화에서든 어떤 시점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남성과 잠자리를 갖는 여성에게는 지저분한 계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해 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남성에게는 정력센 남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래 용법으로 여러 상대와의 성관계가 여성에게는 수치심의 근원이지만 남성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라는 문화적 개념을 드러내고 영속화한다.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성질을 잘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사례로 내가 고등학생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당시 샘물고시는 우리에게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저개발 국가들에서 생리주기를 활용한 피임약을 도입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여성은 주판 모양의 기구를 받았는데 이 기구는 해당 여성의 월경 주기를 나타내도록 장치된 빨간 구슬과 흰 구슬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구슬은 한 구슬 하루 단위로 월경 주기를 나타냈다. 빨간 구슬이 나오는 날은 성관계를 가져서 안 되며 반대로 흰 구슬이 나오는 날은 성관계를 가져도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통계를 내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의 임신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회복지사들은 이 결과를 놓고 곤혹스러움에 빠졌다. 사회복지사단 결국 다음에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빨간 구슬이 나온 날에도 성관계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흰 구슬이 나올 때까지 구슬들을 기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은 구슬을 일종의 마술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실패한 셈이다. 참가자들과 사회복지사들 모두 각자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함몰되어 이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를 상대방의 언어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언어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서로에게 이해되지 못했던 것이다.